479페이지로 갑니다. 2번 수의민의 권리 보수 청구권 밑줄 것이고, 항상 제가 체크하는 부분만 답이에요. 나머지는 같이 읽지만 지문 중에 5개 지문은 뭐예요? 맺고기에서 지문은 될 수 있지만 답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은 체크를 따로 하지 마시고, 자 보수요. 앞에서 위임은 원칙 무상이었죠. 무상. 따라서 1항요. 수의민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에게 보수 청구하지 못한다. 보수 청구하지 못한다 체크하시면 되죠. 원칙 보수 청구 못해요. 무상이기 때문에. 2항. 수의민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 원칙요. 위임 사무를 완료한 두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데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사망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비용 청구권 적을게요. 687조 밑줄 것이고,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하려면 당연히 뭐요? 비용이 필요하죠. 그죠? 따라서 위임 사무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소임인의 청구서 이를 성급하여야 한다. 성급하여야 한다면 적을게요. 그래서 소임인의 청구에서는 그 비용을 미리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 688조 체크하지 마시고, 이랑 소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에 가서 필요비를 지출하며 위임인에게 그날 이후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소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대신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신에게 가름해 이를 변제케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때는 상당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능심 사망 체크할게요. 이 질문을 우리가 어디에서 받느냐? 부재자 재산 관리인에서 받던 질문이고요. 왜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건 다 위임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소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를 하다 보면 가실 없이 볼게요. 가실 없이. 즉 자신의 잘못 없이 손해를 받은 때는 뭐예요? 위임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 청구 못합니다. 그 다음에 위임의 종료요. 689조 체크하시고, 언제든지 적을게요. 위임은 상환의 신뢰관계 터잡은 어떤 제도다. 그죠? 또 신뢰관계가 무너지면 언제든지 간대되겠죠. 따라서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앞에 임대차도 뭐요? 존속기한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다만 언제 해지 효과가 발생하냐? 임대인이 해지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하면 1개월 후죠.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적을게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뭐예요?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뭐예요?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를 했더라도 뭐예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때는 뭐예요? 손해배상도 할 필요가 없다. 그죠? 예,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고분이 키포인트예요.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뭐예요?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반대로 해석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손해배상 의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책까지 마시고,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가 된다. 소임인이 성년 도경 개심판을 받은 경우도 같다. 소임인이 성년 도경 개심판을 받은 경우도 같다. 그 다음에 줄 것이고, 자 어디다가 여백에다가 비교를 할게요. 자, 보니까 위임 종료는 뭐예요? 당사자 일방의 사망 거죠. 즉 위임인이 사망하든 소임인이 사망하든 대리권도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즉 대리권도 뭐예요? 본인이 사망하든 대리인이 사망하든, 그죠? 그 다음
당사자 일방의 파산이요. 즉 위임인이 파산하든 뭐요? 소임인이 파산하든 위임은 종료합니다. 근데 이 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리에서는 뭐요? 누구의 파산이요? 대리인의 파산입니다. 본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의 원인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 소임인의 성년 후경 개시. 대리인의 성년 후경 개시. 똑같죠, 그죠? 파산만 차이가 난다, 그죠? 파산만. 자, 그 다음 691조. 위임 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무슨 볼게요? 급박한 사정이 있는다. 제일 어렵게 띄우면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기 힘듭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임인은 그 상속이나 법정 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이나 법정 대리인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자, 어떤 경우냐? 그래서 사건 처리를 변호사에게 맡겼다, 그죠? 근데 위임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건은 당연히 누구 겁니까? 상속인의 사건이 된다, 그죠? 근데 상속인이 바로 사건을 맡아서 처리할 수가 없죠. 그때는 뭐요? 이 같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종전들은 뭐요? 계속 상속인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까지 계속대로 사건을 처리를 변호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뭐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 그죠? 그러면 원칙이 아니죠, 그죠? 예외적으로 그런 말이다, 그죠? 예외적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종전대로 위임 사무 처리를 계속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요? 이와 같은 위임 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뭐요? 위임은 바로 끝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뭐요? 이와 같은 예외적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종전대로 계속 그런 의미예요. 대항 요건. 위임 종료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이 대항하지 못한다. 자, 문제 볼게요. 틀린 것은 1번. 소임인은 보수 약정이 없더라도 뭐요? 성간주 여무를 부담한다, 그죠? 성간주 여무는 유무상불문하고. 그 다음 2번. 위임인은 소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청구한 경우 이를 선고해야 된다, 그죠? 이를 비용 선고 의무죠. 예,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 3번. 무상 위임의 소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를 해서 가실 없이 미적을게요. 가실 없이 손해를 받은 경우 위임인에 대해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4번. 부득이한 사정 미적을게요. 소임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자에게 그 사무를 대신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죠? 즉 원칙적으로 제3자로 대신 처리하게 못하죠. 위임인의 성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그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대신 처리하게 할 수 있다. 5번입니다. 소임인이 위임인의 성낙을 얻어서 제3자에게 위임 사무를 대신 처리하게 한 경우에 미주국기에 위임인에 대해서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뭐요?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임의대리 복대리인 선임 요건과 뭐요? 그 책임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준용이 된다는 거예요. 또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임의대리 파트에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매일 문제 2번으로 옵니다.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맞죠? 그 다음 2번.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소임인은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답 쉽게 떴죠? 정답은 2번이 되죠. 원칙적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무상이죠.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죠. 못한다. 정답 2번. 그 다음 3번. 위임 사무 처리의 비용을 요한테는 뭐요? 위임인은 오탈자 맞죠? 우임인이 아니라 위임인은 소임인의 청구서 이를 미리 지급해야 된다. 예. 교과서 기출 제문에도 있었고 여기도 있다, 그죠? 예. 그 다음 3번.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미쳐보세요. 언제든지 위임계약은 해지할 수 있으나 당사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로 인한 손해는 배상을 해야 된다. 그다음 5번 691조죠. 긴급 사무 처리규정. 위임 종료의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 그때는 수임인이나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대로 계속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자, 부당이득으로 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도급 계약, 위임 계약이죠. 즉 채권 채무가 발생을 하는데 계약이니까 뭐예요? 자신들이 원해서죠. 그런데 부당이득, 불법행위,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채권 채무가 성립합니다. 채권 채무가 성립하는데 이걸 원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법률 규정에 쓰죠. 그래서 법정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다. 그죠? 법정 채권 관계.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한 문제가 될 건데 주로는 불법행위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즉 가해자의 고의가실 등 위법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 그죠? 그럼 피해자는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가해자는 뭐예요? 손해배상을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죠. 이와 같은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데 원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법에 의해서 보죠. 법정 채권 관계. 지금까지는 뭐예요? 계약에 따라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했죠. 자, 부당이득으로 갑니다. 바로 법문으로 바로 갑니다. 자, 이거 볼게요. 우리가 항상 했던 게 부당이득. 어떤 애를 주로 받느냐? 갑을 계약이 뭐예요? 취소가 되거나 계약 체결 당시에 갑이 뭐예요? 의사 모르는 상태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그럼 무효이다. 그죠? 그러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행이 됐죠. 그죠? 근데 원인 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이행은 뭐예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반환해야 되죠. 그로 인한 수익자는 그로 인한 손실자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익을 반환할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볼게요. 개념. 법률상 원인도 없이 뭐예요? 타인의 재산 등으로 해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이득을 뭐예요? 법에 의해서 반환케 되는 제도를 부당이득 제도. 자, 넘깁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쌍거래범 객체. 원칙적으로 뭐예요? 제목 및 적을게요. 원물이 있다면 뭐예요?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목 및 적으시고. 다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할 때는 뭐예요? 가액 반환을 합니다. 그 다음 반환 범위로 갑니다. 1번 반환 범위의 한도 및 적으시고 그래서 가발과 토지 매매가 있었죠. 그죠? 근데 그 매매 계약이 사후에 취소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자로부터 뭐요? 미리 받은 계약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주식을 해서 뭐요? 1억 원으로 늘렸어요. 그 계약이 취소되면 받았던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 상식상 어른 1억을 돌려줍니까? 1,000만 원을 돌려줘요? 당연히 1,000만 원이겠죠. 따라서 밑줄 볼게요. 반환 범위는 손실자의 손실을 최고 한도로 한다. 거기다 밑줄 보시고. 셋째 줄 가운데부터 갑니다. 손실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뭐요? 손실액이 이득액보다 적은 때는 뭐요? 손실액 한도까지만. 그래서 이 경우 얼마까지요? 1,000만 원까지만. 그죠? 1,000만 원까지만. 그 다음 계속요. 반면에 이득액이 뭐요? 손실보다 적은 때는 현실의 이득액까지만 반환됩니다. 즉 원인 없이 뭐요? 우리 갑의 돈으로 수익을 얻었는데 이자액이 뭐요? 손실은 1,000만 원이 있었지만 이자가 실제 얻은 이익은 500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경우 수익자는 얼마를요? 500까지만. 한마디로 뭐요?
부당이득은 이자에게 발생한 뭐요? 손실 한도로 수익자가 뭐요? 실제 얻은 실제 이익에까지만 반환하면 돼요. 반환하면 된다. 자, 반환 범위로 갑니다. 자, 반환 범위 했죠. 자, 그다음 2번, 3번 이제 익숙하죠. 확인할게요. 부당이득과에서 선이자라면 현존한 이익 범위까지만 그죠. 현존한 범위에서. 그 다음 3번 악이자는 뭐요? 받은 이익이다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입니다. 자, 니은 체크할게요. 법조문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갑으로부터 뭐요? 이득을 취할 당시에는 그 이득이 법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자, 볼게요. 수익자가 이득을 받은 후 비로소 법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 그죠? 밑줄 그게요.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악의 수익자의 반환 책임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이수가죠. 선의의 수익자로도 패소한 때는 뭐요? 밑줄 그게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그죠?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자로 간주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의 변제.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빛의 변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요?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한 경우에. 자, 옆에 지갑니다. 반환 청구가 부정되는 경우. 1번.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고서 변제한 때. 알고 밑줄 그게요. 자기가 뭐요? 채무가 없으면 알면서도 변제했어요. 그때는 뭐요? 알고서도 변제했기 때문에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을 둡니다. 자, 그 다음. 기한 전에 변제 제목 밑줄 것이고. 자, 우리 민법 총칙에서 당연히 기한에 이건 포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무를 변제할 때 뭐요? 그 변제가 유효하기 때문에 반환 청구하지 못한답니다. 밑줄 보세요. 거기까지. 기한 전에 변제는 유효죠.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채무자가 뭐요? 기한에 이걸 미리 포기하고 미리 변제하죠. 그럼 유한 변제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 못해요. 그러나부터 구분 표시하시고. 그러나 채무자가 뭐요? 변제기가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착오로 변제기가 되은 적고 착오로 잘못 변제했는데는 뭐요? 채권자는 이로 인한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 다음 도의관념에 적합한 빛의 변제. 자, 볼게요. 대표적인 예가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을이 갑에 대해서 1000만의 채무가 있다 그죠? 그런데 그 채권이 소멸했습니다. 시효소멸해버렸어요. 그럼 을은 빌린 돈을 되돌려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런데 되돌려 갚았다 그죠? 그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도의관념에 적합하기 때문에. 예, 그런 애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타인의 채무 변제. 채무자도 아닌 자가 뭐야? 착오로 자기가 채무자인 줄 알고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면 원칙이죠. 그런데 채권자가 선의로 채권 정서를 해명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에서 그 채권을 대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경우는 뭐예요? 대신 변제자는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구상을 해야 되겠죠. 이 경우에 변제는 채무자에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자, 불법원인급여 746조 체크하시고. 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것 떠올려볼게요. 원인의 행위가 무효라면 이를 모르고 이행했다면 다 부당이득으로 되돌발 수 있다 그죠? 근데 그 무효가 뭐예요?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로 인한 경우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효는 크게 두 가지다 그죠? 103조 위반의 무효, 기타 무효. 차이점 뭐예요? 103조 위반의 무효는 이 경우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나머지 뭐예요? 모든 무효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은 강행법규입니다. 무효예요. 근데 그 실명법에 반해서 나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를 넘겼다 그죠? 무효는 무효인데 그죠? 그 자체가 103조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무효만 103조 위반만 불법 어린급여로 반환 청구 못합니다. 자, 2번 요건 갑니다. 이때 불법이란 기억요. 그 원인의 행위가 사회질서 위반 거죠. 103조 위반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에 위반되더라도 뭐요?
개별 강행법규 위반되더라도 그것 자체가 103조 위반이 아니라면 뭐요? 그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그 다음 효과로 갑니다. 쌍가로 3번요. 그래서 불법 어리 거배의 경우는 반환 청구 못하죠. 예외. 다만 기억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어느 거였어요? 폭리행위죠. 그죠? 폭리행위는 폭리자에게만 불법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었다. 자, 니언을 설명해 볼게요. 니언에다가 니언에만 표시하세요. 니언. 어떤 거냐? 자, 율락 여성입니다. 포주요. 이자가 율락의 대가로 받은 돈은 뭐예요? 포주에게 보관을 맡긴다. 그죠? 포주는 율락녀를 고용하는 대가로 어떤 옷도 사주고 뭐 어떤 비용을 승급하겠죠. 그죠? 이와 같은 행위는 다 몇 조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 103조 위반이기 때문에 이행 후에는 뭐예요? 포주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자, 예를 들게 되면 1년 내내 율락의 대가로 이자에게 뭐예요? 1억 원을 보관을 맡겼다. 그죠? 746조를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한 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상식이 안 맞죠. 그죠? 그래서 판례가 보세요. 둘 다 불법입니다. 둘 다 나빠요. 근데 그 불법성을 비교하니까 뭐예요? 급여자보다 수익자의 불법성이 뭐예요? 현재의 컨테너. 급여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락 여성은 뭐예요? 포주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포주는 뭐예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적용 범위. 따라서 이 같은 불법인 급여의 경우에 어떠한이도 반환 청구받죠. 부당 이득을 이유로 또는 뭐예요? 소유권에 기한 어떠한도 반환을 청구 못합니다. 따라서 첫 계약의 대가로 첩에게 이미 뭐예요? 부동산을 정려했다면 어떠한이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그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로? 첩의 소유로 된다 그랬죠. 예. 자, 그러면 기출 문제 볼게요. 부당 이득은 우리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불법이기보다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틀린 것은 1번 채무 없음을 알고 미적을게요. 악의 비치변 정조 741조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 2번 부당 이득 반환에 있어 수익자가 악이라는 점은 뭐예요? 당연히 주장자면 적을게요. 무효 취소는 다 누가요? 주장자가. 그죠? 주장자가. 딱 하나면 뭐예요? 착오에 있어서 중과실이 없다는 뭐예요? 상대방입니다. 나머지는 다 주장자가. 무효는 뭐예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취소는 뭐예요? 취소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그럼 착오 취소 누가 합니까? 표의자가. 사기 강박 취소 누가 합니까? 표의자가.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의 무효도 누가 주장한 거예요? 표의자가. 그죠? 다 주장자가. 그 다음 3번 4번부터 먼저 갑니다.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 간접에 적합한 때는 뭐예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봤다. 그죠? 예. 그 다음 5번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어렵습니다. 밑줄 볼게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채권 총론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는 언제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청구받은 때로부터. 그죠? 청구받은 때로 387조예요. 자, 그런데 3번 체크하시고 어렵습니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인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죠? 그러면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반환 등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만? 계약의 당사자에게만. 그죠? 제3자 결과도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 볼게요. 용어만 이렇게 되어 있죠.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죠. 제3자. 제3자는 계약으로 보고 읽으시면 돼요. 제3자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랑 계약의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해서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즉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었을 때 그로 인한 이행 후에 부당이득이라든지 원상회복 의무 등 법률 효과는 누구와의 사이에서만?
자기들끼리만 그죠. 자기들끼리만. 또 제3자 기록 같은 것을 주장할 수 없다 그죠. 자. (4번) 매일 문제 4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도 23회차 문제죠. 23회차는 특히 작년에는 상당히 각종 지문들이 뭐요? 필요 이상으로 채권법은. 그러니까 절대평가는 그럴 수도 있다 그랬죠. 평소에는 이런 형태의 어떤 지문은 등장 안 할 겁니다. 자, 4번 갑니다. 틀린 것은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무를 변제할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죠. 유효하기 때문이죠.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채무자 착오로 해서 뭐요? 변제할 때는 채권자는 그로 인한 것을 반환해야 된다. 자, 4번에 1번 틀렸습니다. 아주 깊이 들어갔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교과서 483페이지 다시 위에서 넷째 줄 보세요. 기한 전의 변제. 첫째 줄.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죠. 그래서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무를 변제할 때 유효한 변제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 착오로 해서 변제할 때는 뭐요? 그 반환을 하는 게 아니라 뭐요? 채권자가 그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뿐이다 그죠? 그 전체를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 이자 상당을 미리 받다면요, 그 이익을 돌려줄 뿐이지 그 전부를 반환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한 전의 변제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전부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뭐요? 미리 받았기 때문에 뭐요? 중간 이자 상당은 공제해야 되겠죠. 예, 그 부분만, 그로 인한 이익만 반환한 거지 그 자체를 돌려주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됐고 2번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해서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데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 3번은 조문 그대로입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거부한 경우 그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원인이 수익자에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죠. 그 다음 4번 선의의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상 원인을 안 떼는 거죠. 미적국이요. 그때부터다 그죠. 그때부터 악의자로서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악의자는 뭐예요?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 그 1번만 우리가 기억하기 어렵지 나머지 조문은 익숙하죠. 1번 상당히 깊이 들어갔어요. 예. 이렇게 어려운 지문은 문제를 통해서 그죠. 자,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불법행위요. 자, 불법행위도 너무 깊이 들어가면 뭐요? 그 부분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느끼시고 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욕심을 낼게요. 자, 불법행위. 그래서 의료 사고를 생각하면서 진행할게요. 의사의 고의가실로 환자가 다쳤다 그죠? 그러면 환자에게 발생한 재산 손해를 의사가 배상해야 되죠. 자, 볼게요. 고의 또는 가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으면 뭐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하죠. 이를 불법행위 책임이라 합니다. 자, 3번 갑니다. 큰 3번. 요건. 의사인 가해자에게 뭐요? 고의 가실이 있어야 되죠. 자, 우리가 그때 여러 번 했어요. 이 어떤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 가해자에게 고의 가실이 있을 것. 그 다음에요. 세 번째, 그 가해가 뭐요? 위법할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가해 행위와 그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생긴 뭐요? 손해가 인과관계가 있을 것. 이 같은 모든 요건을 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환자 측에서 그죠? 즉 피해자 측에서 다 입증을 해야 된다. 근데 2번만 체크할게요. 이 같은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뭐야? 가해자에게 어떤 능력?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을 겁니다. 적을게요. 근데 물어볼게요. 우리 사회에서는 책임 능력이 있는 자가 원칙입니까? 책임 능력 없는 자가 원칙이요? 당연히 뭐요? 책임 능력이 있는 자 대부분이 거리를 할부하죠. 그죠? 책임 무능력자는 거리를 할부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법을 만들 때 뭐요? 당연히 책임 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예상하고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자가 뭐요? 행당히 책임 능력이 없었다면서 예정의 현상이죠. 그럼 책임 능력이 없었다면서 누가 입증해야 돼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는 가해자가 있어요. 가해자가 입증합니다. 나머지 요건 사실은 다 누가요? 피해자 측이 입증합니다. 자, 그러면 넘깁니다. 4번의 상가 1번 책임 무능력자면서 볼게요.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려면 뭐야? 행위자가 책임 능력자이죠. 또 책임 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로 타인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뭐야?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타인의 손해를 간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을 때는 그때는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 그 다음 심신상실자입니다. 치매 노인을 생각하고 읽으면 돼요.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간 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 그러나 붙으면 죽을게요. 그러나 고의가실로 심신상실 상태를 초래한 때는 그러지 않다. 즉 나는 완전한 책임 능력자죠. 근데 나도 뭐요? 어느 순간 책임 무능력자가 될 수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술을 생각 없이 너무 많이 마셨다 그죠. 만취 상태에서 생각이 없죠. 즉 자신의 고의가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경우요. 당연히 그 중에 일어난 사건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뭐요? 치매를 앓고 있다 그죠. 그런 사람은 책임 없어요. 근데 자기가 뭐 정상인이 만취 상태에 빠져서 저지른 행위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의미의 문장이고. 그 다음 그럼 753조, 754조를 묶으셔가지고 뭐요? 755조하고 연결시킬게요. 그럼 이런 자들이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때 누가요? 그 자들을 감독하는 감독자가 대신 책임을 집니다. 1항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간 사람이 753조 내지 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상의 의무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다만 붙으면 죽을게요.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면 이와 같은 법정 감독자의 배상 책임은 자, 가실 책임입니까? 무가실 책임이요? 어느 거요? 가실 책임이요. 다 가실이요. 네. 따라서 자신에게 뭐요? 감독 의무에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묻는다.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원래 뭐요? 피해자가 다 요건을 입증해야 돼. 이 경우는 자신 스스로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입증을 해야 돼. 그 입증 책임하고 전환 이런 용어를 쓸 뿐이에요. 자, 그때 2항 뭐요? 아기가 유치원에 된다 그죠? 유치원에 있는 동안에 누가 감독 의무가 있어요? 유치원 원장 그죠? 유치원 원장이 법정 책임을 진다. 그런 의미의 문제이고. 자, 2번 사용자 배상 책임. 우리가 법인의 경우 행위자가 대표 기관에 뭐요? 법인의 불법에가 성립하고 행위자가 뭐요? 피용자라면 법인은 사용자 배상 책임만 진다 그랬죠? 그 부분요. 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서 제3자에 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미치고세요. 피용자의 선임 및 그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 주의를 해도 손해가 생기든 그러지 않다. 즉 가실 책임이다 그죠? 거기까지는 보시고 쌍가로 3번 단골입니다. 공작물 등의 뭐요?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자, 볼게요. 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간 데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미치고요.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치 안 되는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소유자가 미치고요.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자, 여기 볼게요. 을이 갑의 건물을 임대차로 빌려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요? 건물에 담벼락이 무너져서 지나가는 행인이 치여 다쳤다 그죠? 그때 1차적으로 누가 책임져요? 임차인이 책임을 집니다. 1차적으로. 그때 임차인의 책임은 뭐예요? 가실 책임이요. 그때 임차인에게 가실이 없으면 그때는 뭐예요? 소유자, 임대인이 2차적으로 책임을 지는데 그때는 뭐예요? 무조건이다. 무가실 책임. 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중 뭐예요? 무가실 책임은 이자밖에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도급인의 책임. 여기 남았습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가서 제3자에 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책임이 없다, 그죠?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가서 도급인에게 중대한 가실이 있는 때, 거기다 적을게요. 중대한 가실은 그러하지 않다. 내가 건축업자에게 건축공사를 도급을 맡겼죠. 그때는 뭐요? 건축업자의 건축공사로 제3자가 다쳤더라도 뭐요? 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죠? 그렇지만 언제요?
그 도급 또는 지시에 가서 도급인에게 중대한 가시 있으면 책임을 진다 그죠. 그러면 그때다가 반대 표시하시고 경가실이 있는 경우 뭐예요? 그때는 도급인은 책임이 없다 그죠. 예. 고의 또는 중가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입니다. 경가실은 책임이 없다. 그 다음 옆에지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갑니다. 1학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해서 타인에게 손해한 때는 연대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기 위해서. 2학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지 알 수 없어도 연대 피해자를 부하기 위해서 규정을 둡니다. 효과로 갑니다. 751조, 752조 조문 당부래요. 체크하세요. 751조, 752조. 751조로 갑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미리 볼게요. 재산 이해 손해에 대해서도 재산 이해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다. 즉 뭐요? 정신적 고통에 위자료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752조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 좀비속 및 배우자에 대해서는 미리 볼게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도 재산 손해가 없는 경우도 배상 책임이 있다. 위자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764조를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보시고 자, 손해배상의 방법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쌍가로 2번요. 자, 3번 갑니다. 동안의 3번 가실상계 체크하시면요. 손해배상의 책임 금액을 정할 때 뭐예요? 피해자의 가실도 참작해야 된다고 하죠. 가실상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넘깁니다. 쌍가로 3번 1번 고의의 불법 행위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하지 못한다. 자동 수동은 신경 쓰지 말아 그러세요. 고의로 인한 불법의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하지 못한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냐? 언제까지냐면 시효소멸이 되느냐? 안날로부터 3년, 미술 안날로부터 3년, 둘째 줄. 또는 뭐야? 불법의 옛날부터 10년. 이 두 가지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볼게요. 첫 번째 기출문제를 보니까 몇 회차입니까? 23회차죠. 23회차는 엄청나게 내용이 힘들다, 그죠? 따라서 여기까지 출제되면 힘듭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공동불법행위. 즉, 예를 들게 되면 AB가 뭐예요? 공동하여 갑을 폭행해서 뭐예요? 갑에게 1억 원의 손해가 생겼다, 그죠? 그때는 AB가 연대해서 배상 책임진다, 그죠? 이때 공동이요. 자, 공동의 불법행위, 공동동분 하시고, 공동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사이 뭐예요? 공동행위 인식이 전제된다. 공동행위 인식 미주 볼게요. 공동행위 인식이 전제된다. 틀렸습니다. 피해자를 포함해서 뭐예요? 실질적인 공동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만 있으면 좋겠지 뭐예요? 자기들끼리 인식하에 공동으로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공동행위자 중 1에 대한 상계는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는 공동 면책 효력이 없다. 알려고도 노력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연대 책임을 진다 그죠? 이때 우리가 연대 채무도 안 배웠죠? 이때 연대는 또 부진적 연대예요. 부진적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부진적 연대는 이거는 법조문도 없어요. 부진적 연대는 해석에 따라서 뭐예요? 인정되는 연대 책임의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판례 문제예요. 판례 문제. 그래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연대 채무자 중 뭐예요? 1인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 타 연대 채무자가 뭐예요? 공동 면책되는 것은 피해자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만 공동 면책이 된다. 그 범위를 연대 채무보다 더 한정해서 해석을 합니다. 자, 욕심내지 마시고 해설 보세요. 부진적 연대 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의 반대 채권을 상계한 경우에도
채권은 뭐예요? 변제, 대물변제, 공탁 등과 같이 뭐예요? 동일하게 피해자가 만족을 가져온다 그죠? 그래서 만족을 가져오는 것은 다른 어떤 공동 연대 채무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또 상계도 뭐예요? 공동 어떤 면책 효과이기 때문에 다른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설명을 했지만 뭐예요?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다음 이것은 맞습니다. 자, 그때 설명했다 그죠? 이자가 70%의 가실, 이자가 30%의 가실이 있어요. 근데 연대니까 뭐예요? B가 전부를 배상했다 그죠? 그때는 A에게 구상할 수 있죠. 자신의 가실 비율에 따라서 그죠. 따라서 공동 불법 행위상 1인에 대하여 구상 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가 여럿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들의 구상권은 뭐야? 분할 채무, 자신들의 어떤 책임 범위 내에서는 분할 채무를 줍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상당히 뭐야? 23회차 문제, 누차 제가 언급하지만 23회차 채권법 파트는 절대평가라는 탈을 써고 뭐야? 너무 깊게 출제가 되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틀린 것은 756조 사용자 책임, 가실 책임이라고 했어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의 및 사무감독에 상당 주의를 한 때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해서 제3자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맞죠? 그죠? 가실 책임. 그 다음 2번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서 중대한 가실이 있는 경우죠. 중대한 가실이 있는 경우에만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해서 제3자 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죠? 경가실은 책임 안 진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답은 쉽게 떴어요. 3번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거 1차적으로 체크하시고 누가 책임집니까? 점유자죠. 1차적으로는 점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근데 점유자에게 가실이 없으면 뭐야? 소유자가 무조건 2차적으로. 정답은 3번이고 교사 방조자도 공동 불법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대리 감독자인 교사도 뭐요? 책임을 진다 그죠? 다만 범위는 뭐야? 학교 내에서 생활할 때다 그죠? 그런 내용을 서술을 해뒀습니다. 자, 그러면 매일 문제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5번 틀린 것은 1번 수인이 공동의 불법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되는 연대하여 766조 맞죠? 그 다음 2번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맞죠? 민법 총칙. 그 다음 3번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되는 점유자가 미축구속이요. 점유자가 1차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혜택지 안 되는 2차적 소유자가 미축구속이요. 소유자가 무조건 거죠.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 4번 책임 능력이 있는 주거기요. 미성년자지만 책임 능력이 있죠. 그죠? 그럼 누구만이 책임지죠? 미성년자만이.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서 미성년자 책임집니다.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자 밑줄 볼게요.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때는 감독 의무자도 일반 불법 행위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여기 어떤 말이냐? 앞에서 486페이지에 제례 755조를 보세요. 755조.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없을 때는 뭐예요? 755조. 법정 감독자인 부모가 대신 책임지죠. 미성년자 행위는 뭐예요? 대신 책임을 집니다. 근데 이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미성년자인데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능력이. 그럼 누가 책임지죠? 미성년자가 책임지죠. 그런데 부모는 뭐예요? 미성년자는 일상생활에 제대로 생활할 정도로 뭐예요? 일상생활을 감독할 의무가 있죠. 근데 부모가 뭐예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해서 미성년자가 사고를 쳤다 그죠? 미성년자 책임이 있지만 부모도 뭐예요? 자신의 감독 의무로 인해서 발생한 책임 뭐예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대신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그 말이에요. 일반 불법행위. 즉 미성년자 행위는 뭐예요? 대신 책임을 지는 755조 책임이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5번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해서 제3자의 간소에서 원칙적으로 수급인과 연대하여 여기다 한번 적을게요.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입니다. 틀죠, 그죠?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죠? 어떤 경우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서 중대한 가실이 있는 경우만 책임지죠. 원칙 책임한지요. 예, 여기까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론 수업을 쭉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앞으로 남은 객관식 문제풀이와 그다음에요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에 불과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뭐요? 아무리 우리 그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했더라도 뭐요? 실전을 대비해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를 응용해서 뭐요? 내 것으로 피부적으로 몸으로 뭐요? 체득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바 없다면 실전에서는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뭐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실력을 배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요? 실력 배양이 아니 뭐요? 기술 습득으로 갑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 시험은 뭐요? 어떤 실력보다는 답을 찾아내는 뭐요? 기술이 더 효과적인 사람들이 뭐요? 더 효율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뭐요? 답을 찾는 연습을 기술적으로 누가 잘하냐 이게 초점을 두시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미리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본격적으로 뭐요?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요? 기출 문제를 최근에 한 최소한 7개년도의 기출 문제를 뭐요? 다른 별로 쭉 여러분들이 미리 교과서 뭐요? 문제풀이 진도에 맞춰서 미리 연습을 해와서 뭐요? 어떤 지문이 핵심적으로 답이 되다. 이를 미리 알고 오시면 뭐요? 객관식반에서 그 객관적인 어떤 전형적으로 뭐요? 기출되는 그 지문을 빨리빨리 우리가 찾는 연습을 하면 가장 효율적인 연습 과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론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앞으로 객관식 문제에서 여러분과 다시 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